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늘린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논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안산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인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공범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된 뒤에 강제 송환 대기 중에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남성이 대전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도주한 카자흐스탄 10대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던 반짝 추위는 낮부터 풀렸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돼 강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달아난 외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도주 1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젯밤 9시 40분쯤 대전 가양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경찰단에 신병이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18살 남성 B씨의 행방도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4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뒤 각자 도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프로포폴을 모두 100여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유아인 씨 소변과 모발을 분석한 결과 프로포폴 외에도 대마나 코카인,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안산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인 남매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불이 난 2층 안방에서 나이지리아인 4남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각각 11살 여아와 7살과 6살 남아, 4살 여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불이 나자 부모가 1살짜리 막내를 데리고 먼저 대피한 뒤 나머지 아이들을 미처 구하지 못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아침 8시쯤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구땅 창고 등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땅 소유주들을 불러서 경위를 파악한 뒤 내일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병원 내부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외부 소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IP 카메라 로그를 분석해 진료실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유출 경위를 봤을 때 병원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침입해 영상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해킹을 했는지 등 유출 경로는 분석을 마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영상이 유출된 병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위법 사항을 제보받았다면서 세차장에 찾아와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갈 범죄가 늘고 있는데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정모 씨가 운영하는 스팀 세차장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을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남성. 스팀 세차장은 하루 물 사용량이 100리터로 제한되는데 정 씨가 기준을 초과해 물을 썼다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지금 경찰관이랑 동행 하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공무원 쪽에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겁을 먹었죠. 개업한 지 석 달도 안 됐다고 호소하는 정 씨에게 사무국장 A 씨는 신고가 들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문사 하나가 있어갖고 그냥 거기 광고를 실으시고 그냥 광고비 쪽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막 무마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1년이 500이고요. 약간 뒷면으로 좀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300?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에서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차장 업주가 먼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길래 답해줬을 뿐이고 실제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돼 있던 단체는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A씨를 제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갈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을 받으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입니다. 과거에도 기자나 환경단체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성행했는데 여전히 줄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9월에는 경기 부천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겁주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음식점과 공사장, 세차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고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경찰에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경제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오늘 신임 리창 총리가 CEO들과 만나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으로 가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새로운 경제 사령탑과 해외 기업 대표들 오늘 상견례를 하는 셈인데요. 언제 열립니까? 네, 비공개 일정이라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초청받은 쪽엔 이번 포럼의 폐막 오찬 뒤인 현지 시간 오후 4시로 공지됐다고 합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리창 총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보어 포럼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다는 겁니다. 리창 총리의 국제 행사 공식 대비 무대인 보어 포럼의 김을 미리 빼지 않기 위해 별도의 일정으로 관리하려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해외 기업 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리창 총리,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투자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한다고요? 네, 이재용 회장의 이번 베이징 방문,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약을 건 미국의 규제 방안이 발표된 직후라 이목이 쏠렸습니다. 삼성은 중국 수저우와 시안 등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삼성 입장에선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속에 삼성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속에 리창 총리와 면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기업들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자맹에 가까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지난 23일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이재용 회장. 25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공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베이징 날씨가 참 좋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천민얼 텐진시 당서기와의 면담도
사후에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면담 장면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텐진에 있는 반도체 핵심 부품 공장을 점검하며 이번 행보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지난 2000년부터 중국 정부가 매년 양회 직후 세계적 기업들을 초청하는 경제 교류 행사입니다. 올해는 중국의 일상회복 원년이자 시진핑 집권 3기 첫 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미국 애플 CEO 팀 쿡 등 100명이 넘는 세계적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압박에도 건재를 과시하는 선전의 장이기도 한데요. 일각에선 이번 포럼의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47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고 이에 대한 세부 재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2일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쏜 지 닷새 만이고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8일 만이자 올해 8번째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 항모 강습단이 내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11 항모 강습단은 항공모함인 니미츠함과 이지스 순양함 벙커1함,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습니다. 항모 강습단은 부산 입항에 앞서 오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최영함과 함께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항모 호송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 추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피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탄핵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 탄핵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대상은 오히려 민우국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을 겨냥한 겁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오늘도 장관 사퇴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헌재 판단은 한마디로 축구 선수도 아닌데 축구장에 난입해 제지당한 것이라면서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새치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 카르텔입니다.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당한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자격도 없는 자가 남의 집 이혼 청구 소송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를 두고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탄핵을 주장했는데 지도부는 사퇴 촉구 정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게 헌재 결정이 네. 그날 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근원적인 것은 네. 절차에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뭐 본질은 괜찮다라는 건데 그 본질은 사실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의 규정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문제였죠. 네,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5대 4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5대 4니까 진 쪽에서도 이거 한 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승복을 못 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이 있죠. 네. 시행령으로 검수완복을 하려고 했던 거에 네. 대해서 쐐기를 박아준 거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달려간 것을 이번에 다시 각하라는 결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잘못을 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실 제대로 된 정당과 법무장관이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의 잘못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덮어두고 네. 남의 잘못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대 4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그 심정을 깔고 당 대표부터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이 분란은요 네네.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금방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김기현 대표는 뭐 강도가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격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민형배 양향자 두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무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이 법사에 있으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니까 민주당이든 네. 민형배 의원을 탈당해서 3대 3이어야 할 예. 안건조정위원회를 4대 1로 만들어서 90일 동안 지속돼야 할 안건조정위원회를 며칠만 하고 그것도 17분 만에 통과시키는 이 과정이니까 작년 3, 4월. 그러니까 작년 3, 4월 그 얼마나 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완벽한 하자가 발견된 거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전체적으로 법의 효력은 그렇게 살아있다는 어중간한 결론을 내렸다. 그 모든 사안이 5대 4로 갈라진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이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습니까? 유일한 이유는 장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자격론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쪽에서도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늘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자꾸 사퇴하라는 그러면 5대 4로 나왔더라면 예. 만약 이 법이 무효라고 나왔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하셨겠어요라고 되묻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이게 글쎄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바뀌면 또 6대 3이 될지 5대 4이 될지 나중에 또 바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네. 점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법을 시행령 이야기인데 예, 예. 여기서 쟁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시행령. 그 뭐죠? 내용이 6대 범죄만 수사하던 검찰을 2개 범죄. 네. 부패와 경제를 하도록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에서 다른 범죄까지 예를 들어서 예. 선거 사범 일부 그러니까 뇌물 정치 자금하고 후보자 매수는 이게 부패 범죄로 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 남는 문제는 그럼 이 시행령 내용이 2개 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법을 완전히 위반한 거냐 아니면 법 내에서 여유 있게 한 거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남는 거예요. 이 대목 해석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시행령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네. 결국 하나도 이번 결정으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되면은 현재도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넘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조금 네. 어렵기 때문에 예. 아예 법을 바꿔서 전부 다 그러면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본질은 바뀐 게 없다고 헌재가 결정을 해줬으니까 네. 그에 따라서 법을 다 바꿔버리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예. 이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지금 어떻게 대책이 해결해야 없습니다. 돼요? 이 여야 대결에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가세해서 이 3자 갈등, 더군다나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갈등은 결국은 내년 총선으로 결론을 총선, 내는 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니 이제 예.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합시다. 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법을 저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고친다. 그렇게 검찰청법 개정안과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재개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예. 그게 문제가 되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김도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무방하다. 그렇군요. 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 대목 그게 현행 법의 범위 안에 있는 거냐? 네. 그 시행령 자체가 아니면 현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 위의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느냐?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도 못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법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복당을 해야 된다. 헌재 판결로 나왔으니까. 4월 달에 탈당을 했으니까 1년 후가 지나면은 복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는 복당 신청을 본인도 할 수 있고 당에서도 복당 권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어차피 공천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민영배 의원은 복당을 하려고 할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2단계에서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아. 지금 복당 얘기를 본인도 그렇고 당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예.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복당시키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법사위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 헌재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예. 헌재 결정은 다 비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민영배 의원 부분도 비난을 하고 한동훈 장관 부분도 비난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숙할 때입니다. 예.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저는 어느 당이 됐건 또 어느 측이 됐든지 간에 지금은 헌재 결정을 반추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네.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라고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은 사실 내년 총선 전체적인 전략도 짜고 여론조사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지금 얘기하는 톤으로 봐서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탄핵 얘기 나오니까 탁 받아치잖아요. 그 네. 안에서 나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얘기하겠다.
이건요. 네. 지금 뭐 박진 장관 이런 분은 장관 정치인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은 장관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이건 예. 나오겠다는 얘기고 예. 다음 총선에서 검수 완박을 놓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검수 완복을 놓고 완박과 완복을 놓고 한판 붙겠다라는 예. 전략을 지금 박수영 신임 원장이 살짝 흘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인선뿐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공천뿐만 아니고 전략까지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민주당하고 예. 어떤 대치 전선을 형성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서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영 신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비교를 하면서요.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게 되면 윤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셀럽인데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박수영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박 의원 주변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전제로 가능성은 조금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만에 진짜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흔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국회의원 뭐 한 번도 안 해봤던 처음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저 지점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예. 저 한동훈 장관도 아주 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근데 그 바르냐, 예. 정치로 좀 뭐 올바르냐 그러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계라 하면 예. 1973년생 서울 강남 8학군 출신. 그런 신진 엘리트인 것만은 맞는데 네. 논리 정연하고 뭔가 지금까지의 여권에서 못 보던 새로운 형태,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것은 맞는데 저게 정치인으로서 지금 그 장관직을 내려놓은 순간 정치인으로 인입되는 순간 판단을 국민들이 다르게 할 것 같다. 당내의 정치도 봐야 되는 거. 그런 대목은 굉장한 그 뭐랄까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관찰해 보면은 이렇게 무슨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토론하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예. 자기 주장을 굉장히 세우고 있는 그런 분일 거다. 심지어 해외 출장 가면서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전사를 들고 갈 정도니까 그런 대목이 멋지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우리 정치 현실과 맞을 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대목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신서범 의원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장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출마 여부를 물었을 때. 속내는 알 수가 없죠. 진짜 속내는 다만 이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저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읽으셨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속마을 모르겠는데 네. 일단 중립적으로 본다면 네. 내가 장관직을 잘하고 국민들이 인정하면 정치로 가는 현실 정치로 가는 길문은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내가 중립적. 알겠습니다. 속내는 모르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박수영 신임 원장이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걸 동의하십니까?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 강남 지역에 미치는 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면 이 파락군과 굉장히 잘 배우고 똑똑하고 네. 이런 분은 논리 정리나 이 이상을 뭘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국민의 삶과 과연 연관 있는 무언가를 네. 뭐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수도권 출마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 선거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네. 화제는 물론 불러일으키겠죠. 예. 금방 얘기한 신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지점에서 네. 충분히 화제는 일으키겠지만 윤심의 아이콘으로도 하기 때문에 예. 그 한계가 또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또 새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했고 사무총장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신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네. 사무총장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뜻을 오늘 확실히 못을 박은 거고요. 네. 아마 그 지점 때문에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이 인사를 놓고
뭐 뚜렷한 대립점이 형성이 돼 있고요. 사무총장 자리는 절대 뭐 절대 안 되겠다는 비명계에 둘 수 것을 없었다.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 2차 체포동의안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좀 빨리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과 가능한 한 천천히 갈 것이라는 양설이 부딪히고 있어서 예.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다만 온다는 것은 뭐 거의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2차 체포동의안에 앞두고 네. 어떻게 보면 친명 내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 소통 강화하고 당직 개편하고 그리고 슬쩍 흘리는 것이 연말 퇴진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소통 강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당직 개편을 오늘 내놓은 건데 이게 아마 비명이 보기에는 이러려고 당직 개편을 그렇게 외쳤냐 하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또 계속해서 당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진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그리고 정책의장 김민석 의원,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의원, 수석대변인 권칠승 의원,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자, 신선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송갑석, 네. 김성주, 예. 한병도 전부 다 호남이잖아요. 호남 출신이란 예, 말이에요. 예. 나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움직이는 사실이다. 아. 다시 말하면 예. 비명 또는 반명계로부터 예상되는 비판, 예상할 수 있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근데 왜 그럼 사무총장, 다시 조정식 의원은 교체를 못하느냐? 조정식 의원의 사무총장은 있어야만 앞으로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당내 투쟁에서 당내에서 예상된 지점에서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당은 80조 때 당무회의를 어떻게 보면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것도 사무총장일 테고 예. 앞으로 공천도 그렇고 모든 그 결절 지점에 있는 게 길목을 잡고 있는 게 사무총장. 그래서 내놓기 쉽지 않을 거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이재명 대표 굉장히 양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양보를 많이 했다. 진짜 예. 비민계를 끌어안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겼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민활하게 움직인 대목이 보인다고 봐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 워낙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심하니까 좀 자제를 좀 강력히 요청을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의총에서도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좀 사그라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 2차 체포동의안이에요. 그 2차 체포동의안으로 모든 것이 모아지는데 네. 지금 이 개딸이란 사람들이 계속 지금 몇 사람을 공략을 하고 집에도 찾아가지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하고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딥페이크 비슷한 걸 해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약간 변형시켜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네.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판인데요. 한 표 한 표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예. 좀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위험한 신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딸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강도를 높여서 비난을 했죠. 근데 이제 개딸 쪽에서는 또 섭섭하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쳐야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역 의원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고 지난번 2월 27일 1차 체포동의안 때 보면은 예. 한 10여 표가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표 한 표를 다지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네. 개딸들의 이런 행보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아예 뭐 결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예.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끊어내라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결별하기 쉽지 않을 거 또 아닙니까? 결별하기도 쉽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자기 편의 우군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적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서 예. 자업자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3주 연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보여주세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61.2입니다. 부정평가 0.8%포인트, 긍정평가 0.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올랐고요. 자, 그리고 보면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정수행 평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생각으로는 오히려 적게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 그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69시간 시간 노동 먼저 이렇게 사회적 쟁점이 됐던 것에 비하면 적게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을 예.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래도 지지 차성들이 높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탄탄하게 돼 있다는 느낌은 저는 받았어 오히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4월 달에 다음 달에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40을 넘길 거에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 없는 거다. 네, 간단하게 전망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 외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 4월 미국 외교도 그렇지만 5월 달에 히로시마 G7도 있고 7, 8월 지금에 있을 기시다 답방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오늘자로 나온 초등학교 교육 지침서 같은 거 보면 강제징용이랄지 독도 문제랄지 매우 도발적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일본 외교가 이 하향 트렌드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과 웹툰의 세계화 등 K 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도둑 시청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최신 영화와 각종 플랫폼에서 제작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OTT 구독을 하지 않고도 몰래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이용자만 1,000만 명, 이로 인한 콘텐츠 업체의 피해 금액은 적어도 4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사이트는 국내 OTT 관련 모든 자료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삭제 대상에 영화나 지상파와 케이블 드라마, 해외 OTT는 빠져 있어 접속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링크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들은 이루어질 때마다 다시 또 재복구가 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수출효자인 웹툰 업계 역시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천억 원대였던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8천억 원대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승을 부리는 무단 유통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2년 전 특별팀을 꾸려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불법물 1,700만여 건을 적발해 삭제하고 해외 대형 불법 유통 조직으로부터 중단 선언을 이끄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자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런 해외 유저들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들 그리고 음성화되어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디스코드 방을 추적하고 삭제하고 한 운영자가 검거돼야지만 그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성장하는 K 콘텐츠 이면에 들이운 불법 유통이라는 그림자.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수사당국이 앞장서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무단 이용자들도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서울 강남 등 대도시 클럽에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강남 클럽 직원 출신인 유통총책 등 66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조직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대마와 엑스터시, 코카인 등 20억 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 있는 클럽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2,800여 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가운데 예방접종을 포함한 진료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아동은 2,895명이었습니다. 개월수로 나눠보면 0개월에서 5개월이 1,043명, 6에서 11개월이 607명, 12에서 17개월 651명, 18에서 23개월이 594명이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을 시작 또는 종료해야 하고 개월수에 따라 영유아 검진도 받아야 하는 만큼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아동학대 위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자 비율도 높아졌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1살 홍모 씨는 4년 전 허리를 시작으로 등과 엉덩이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즉 허리뼈에 추간판이 튀어나오며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못 움직였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골반 쪽에 이제 송곳으로다가 이게 막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느낌. 홍 씨처럼 몸 뒷면 폭넓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등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척추나 허리, 엉덩이뼈뿐 아니라 위장과 췌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등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척추뼈라든가 아니면 뭐 그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 뭐 관절, 뭐 아니면 신경 이런 것들 다양한 조직들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이런 등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등 통증 질환 진료 인원은 546만여 명으로 4년 전보다 6.6% 증가하며 전체 양방 질환 가운데 5번째로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환자는 60대, 50대, 40대 순이었는데 40대에서 60대가 전체 진료 인원의 55%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근력 저하가 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등 통증 발생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잘못된 자세라든가 반복된 부하라든가 아니면은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등 통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방치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빠르게 걷기, 유연성 유지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등 통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정책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잡았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걸로 지목된 탈북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된 미국의 소도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2개 주에서 최소 26명이 숨졌는데요. 힘겨운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미시시피의 소도시 롤링포크의 위성사진입니다. 단정하게 배치돼 있던 주택가와 상업지역은 쑥대밭으로 바뀌어 형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우체국과 관공서도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드론 영상은 피해 상황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주택과 건물의 지붕들은 파손되거나 통째로 날아갔고 내부도 처참하고 어지러운 모습입니다. 파괴된 트럭은 잔해 속에 파묻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앙상한 나무들은 가지를 모두 잃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재난을 버텨낸 주민들은 복구를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쿠퍼 부부는 엉망이 된 자신의 잣집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It's just very sad. It's very sad. But everybody's coming together and helping, and it's just great. We were in our house. It actually blew our carport off. Shed's gone. Holes in the roof.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워커 시장도 피해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It's just been devastating. You know, the loss of lives. I wish my condolences to all the families who've been affected.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시골 소도시는 힘겹게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영변 원자력연구소의 상업위성 사진을 보면 연구소의 옛 폐기물 처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달 시작된 걸로 보이고 지난 21일 기준으로 시설 골격이 점차 선명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이어 드러난 폐기물 처리장은 이라크 투아이타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과 유사한 구조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위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이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국민 평타적인 인사들입니다. 뭘 빼요? 탄소 예. 결과 관련해서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됐죠?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경이 동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알죠. 네, 알겠습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현재의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 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더군요.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소에 이런 말 했죠.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공지렁공지렁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비판이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던 아침과는 달리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중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9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